혹시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아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04년 대구시에서 5세의 장애아가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발견 당시 아이는 심하게 굶주린 상태로 몸무게가 또래 어린이의 3분의 1 수준인 5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5만 원짜리 새방에는 냉장고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감기용 물약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5년 12월 23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14년 2월 송파구 석촌동에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이를 계기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지자체 재량 확대 및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긴급지원 대상자 및 지원 종류, 그리고 지원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일까요?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본 원칙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원칙은 선지원 후조사 원칙입니다.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한 후 포괄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지원 요청 또는 신고 후 3일 이내에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두 번째 기본 원칙은 단기 지원 원칙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생계, 주거, 시설 이용, 연료비 지원은 1개월, 의료, 교육 지원은 1회가 원칙입니다. 생계, 주거, 시설 이용, 연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의 결정으로 2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 시설 이용, 연료비 지원은 3개월, 주거 지원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의료, 교육 지원은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위기 상황으로는 다시 지원할 수 없으며 다른 위기 상황이 있더라도 종전의 위기 상황으로 인한 긴급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세 번째 원칙은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는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은 다른 법률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지원에 연계하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다면 다음으로는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직접 지원과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지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에는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 지원, 그 밖의 지원에는 연료비 등이 속해 있으며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 지원 부분에는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사회복지기관, 단체로의 연계를 지원하거나 상담, 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 외에도 민간기관, 단체로의 연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용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법정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 상황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같은 상황들이 위기 상황에 해당되며 이런 경우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소득활동 미미, 기초생활보장 미결정 부적합 결정된 경우, 수도, 가스 등의 체납으로 공급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상당기간 체납 등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위기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 출소자 중 생계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 재산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가구 규모별로 그 기준이 다릅니다. 화면의 내용을 통해 가구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1인이 증가할 때마다 76만 9,651원씩 증가하며 7인 가구의 중위소득 75% 금액은 608만 637원입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이때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가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이나 자택인 경우 지역 구분별로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800만 원 이하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들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지원 후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과정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정책개발, 사업지침 마련, 교육 및 통보, 사업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긴급지원 담당 기구로서 보건복지상담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365일 24시간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게 되면 해당 시, 군, 구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 군, 구는 긴급지원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소속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역할이 나눠집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지원기관으로서 시군구의 소속 공무원을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 확인 및 긴급지원을 실시합니다. 이후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이 적정할 경우 긴급지원은 당연 종료됩니다. 다만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한하여 지원 연장을 결정합니다.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또 다른 기관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고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음으로는 시도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지원기관의 조정과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예산 확보 현황,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새로운 긴급지원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긴급지원 대상자가 지원 결정, 지원 중단 또는 비용 반환 명령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시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의료기관 종사자,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협력체계가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및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지원이 있는데요. 크게 주 지원과 부가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지원에는 생계,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이 속해 있고 부가 지원에는 교육,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속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생계주거 의료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속하는 생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생계지원의 기준 및 절차입니다. 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고시로 정해진 액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26만 3,800원씩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지원은 1개월 선지원이 원칙이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의 실효성과 행정 절차의 간소,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지원을 우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 후 지원금은 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 수의 지원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됩니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집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속하는 주거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거지원의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그리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주거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66만 2,5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위표의 지원 기준은 상한 금액이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대도시 10만 5,800원, 중소도시 6만 9,300원, 농어촌 3만 9,8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다음으로는 주거지원의 지원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계지원처럼 주거지원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지원은 1개월 선지원 원칙이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 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지원을 우선 결정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의 지원 기준에 따라 일시가 아닌 매월 지급됩니다. 반면 주거지원의 경우 이 같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의료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고 타 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에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살 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암 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기초의료 급여 수급자,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료 지원 요청 후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의료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 질병분류 사인 코드가 같은 동일 상병으로 이미 지원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지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상병일 경우에는 다시 의료 지원이 가능하며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의료 지원 대상자는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은 퇴원 전 요청이 원칙이며 다만 입원 당시 유선 전화, 팩스 등으로 명백하게 요청 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요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료 지원을 요청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현장 확인 및 진단서 등을 통하여 긴급 의료 지원을 검토 및 결정한 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의료 지원의 경우 총 5단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1. 긴급지원 대상자의 의료 지원 요청. 2. 시군구 담당자는 현장 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3일 이내에 확인한 후 의료 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의 지원 결정 통보. 3. 의료기관에서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의료 서비스의 제공. 4. 의료기관 등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시군구에 청구. 5.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의 비용 지급.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지며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는
시군구청에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를 청구할 때 반드시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분류 코드인 G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의료지원의 경우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양한 의료 지원의 지원 금액 및 지원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 부상에 따른 수술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을 지원하고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하며 당일 외래 진료는 입원 및 수술 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재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증식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중한 부상으로 정형외과로 입원한 자가 치료가 종료되어 재활과로 옮긴 경우처럼 지원 대상자가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지원 요청 후 입원한 의료기관을 변경했을 때는 의사, 수술 장비가 없는 경우 등 치료의 목적상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에 한해 전 의료기관에서 관련 증빙을 제출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 지원은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을 우선 지원하며 지원 금액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요청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러한 의료 지원은 1회 지원이 원칙이며 1회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어 의료비가 지원 한도액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원 전에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원이 임박하여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에 심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의 다른 지원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무래도 생계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을 긴급히 지원하는 제도의 특성상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어 공동생활시설 이용료가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인 지원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를 고시로 정한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지원 상한액은 1인 가구 55만 2천 원, 4인 가구 149만 4,1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은 1개월 지원이 원칙이지만 2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 연장 가능하며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상자 보호를 위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미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지만 부가적인 지원들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밖의 지원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 밖의 지원에 해당하는 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 중에서도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라면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대상은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초중고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받는 학생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입 배경부터 지원 체계, 지원 종류까지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의료기관 및 노숙인 시설 종사자분들을 위한 정보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비용 부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실 텐데요. 그동안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 고민이셨던 경우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긴급 의료 지원의 대상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요청 또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보건소 지원 사업의 경우 긴급복지와의 관계를 설명하여 대상자가 유리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제22조에 따른 10개의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악화되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의료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300만 원 이내에서 약제비,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한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도 지원 불가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구급차 이용료, 재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 치료비, 증식 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긴급 의료 지원의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긴급 의료 지원 대상자가 퇴원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시군구청에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분류 코드인 G코드를 입력해야 함에 유의해 주세요. 긴급 의료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분들을 위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방인 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한 지 6개월 미만인 노숙인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추천한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원 등에 대한 임시거주지 마련 및 사후관리 협조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지원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영하던 식당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빚덩이가 되었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40대 후반이었고 딸과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었습니다. 늘어난 부채, 당뇨병으로 인해 희미해진 시야, 이혼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적 해결을 위하여 신속하게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하여 생계지원금과 함께 그녀의 자녀에게는 교육지원금을, 동절기 동안 연료비를 병행 결정해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도왔으며 위기 상황을 겪은 후 생긴 우울감도 해소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긴급복지로 생활이 안정되고 질병 치료까지 의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병원비의 자부담비 지원을 위하여 외부 민간 후원금을 발굴하여 수시로 지원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고용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자격증 취득의 기회와 국민취업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는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 있었기에 경제, 교육, 일상생활 유지 등의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과 자활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1. 긴급복지지원법 도입 배경 2004년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아사 사건을 계기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 신속 지원 필요성 대두
2005년 12월 23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3.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4대 원칙. 선지원 후조사 원칙, 단기지원 원칙,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4. 긴급지원 대상자.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곤란 등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고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 재산 기준 충족. 5. 긴급복지지원 지원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55만 8,419원. 2인 259만 2,116원. 3인 332만 6,112원. 4인 405만 723원. 5인 474만 8,016원. 6인 542만 986원. 일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강추위가 절정에 이른 1월 어느 날,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로 소방서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저희가 진압을 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집이 모두 불타버렸네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오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라는 신고를 받자마자 곧장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이 걱정되어 화재 현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기 시작하였는데 머지않아 한쪽 구석에서 울고 계신 어르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 지낼 수 있는 주거지 마련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임시 주거 지원이 가능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떠올라 해당 지역 관할 시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긴급 주거 지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위기 상황과 지원 기준 적합 여부를 살펴본 긴급 지원 담당자로부터 주거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함께 준비하여 집이 수리되거나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여관에서 머무실 수 있도록 긴급 주거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거 지원을 추가 연장해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집은 결국 수리가 불가하여 철거 진행에 들어갔고 이후 어르신은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입주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철거 비용, 임대주택 입주 선정 등을 위해 공공 민간의 따뜻한 도움을 받았고 단절되었던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자녀로부터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신고의 의무를 가진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해 인지할 수 있으며 신고 의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4년 대구 불로동 5세 아동 아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지자체 재량 확대 및 소득재산 기준 완화하는 등의 변화를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비극적인 증평 모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예방에 대한 필요가 높아졌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는 긴급지원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신고 의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신고 의무자에는 공무원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의 장 및 종사자와 활동 지원 인력이 속해 있습니다. 또한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를 비롯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도 포함됩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단체,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장 및 통장을 비롯해 동, 리의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이 포함되며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직원도 교육 대상이 됩니다. 2021년 12월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도 교육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3항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요. 자격 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의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발견 시 신고 방법, 보호 절차, 이 세 가지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 교육은 보통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또한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에게는 소속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실시 결과를 다음해 1월까지 안내받은 소속 시군구 관할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은 각각 다음해 3월과 4월까지 보건복지부로 실시 결과를 제출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법령 및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명시되어 있는 신고 의무 교육 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교직원,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아동 양육시설, 지역 아동센터, 정신건강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또한 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직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이 포함됩니다. 먼저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라 법정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누구나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신고 의무와 관련된 조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진료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신고 의무자가 직무 수행 중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인 위기 상황 등을 유선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만 이를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긴급복지 지원 절차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지원 요청과 신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요청 또는 신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은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자 본인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슬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팩스, 이메일 등으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신청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주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사전 안내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료 상담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는 읍면동,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게서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고 전화를 받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원은 지체 없이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여성 긴급상담 등의 응급지원 관련 기관에 연계해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위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긴급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 또는 발견된 사람에 대한 위기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 확인 단계입니다. 직접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이관받은 지원 요청 또는 신고건을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또는 이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가 인정됩니다. 현장 확인은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하며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 및 확인 내용을 등록합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은 긴급복지지원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하고 지원을 실시합니다. 다음 절차는 사후조사로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선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됩니다.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우선 실시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계속되는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연장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원 연장은 시군구에서, 추가 연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밝혀질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부적정한 지원이었던 것으로 사후에 드러난 경우에는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쌀쌀한 초겨울 동사무소로 행색이 초라한 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언어장애,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월세는 체납되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며 부채가 쌓여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차용증을 빌미로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협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가해자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긴급 생계 지원을 제공해 밀린 월세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경찰 신고를 도와 더 이상 가해자들의 살해 위협 협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들을 위해 다양한 자원 연계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공과금이 체납되어 단전, 단가스 예고장을 받은 위급한 상황이어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도시가스, 전기요금을 완납하고 후원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금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 연계, 일상 식료품 및 생활용품 지원, 임시 주거지 마련, 자녀 돌봄 서비스, 장애인 복지관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가구가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생계곤란 등 위기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도움드림으로써 그들이 희망을 얻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면 청소원이나 조리원도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 대상일까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이며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의미합니다. 다만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중 긴급지원 대상자와 진료 상담 등 직무 수행을 하지 않는 청소원, 조리원 등에 대해서는 제외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나 긴급지원 대상자와 진료 상담 등 직무 수행을 하지 않고 검체 검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도 제외 가능합니다. 신고 의무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봉사자도 교육 대상일까요?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종사자가 아니므로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성화 강사, 방과후 강사, 도우미 선생님들도 교육 대상일까요? 특성화 강사, 방과후 강사, 시간 강사, 교무실무사, 배움터 지킴이 등과 같이 학생들과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 대상입니다. 다만 실비 정도 지급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원어민 교사 등 외국인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을까요?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이나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정 의무 교육이니 꼭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초 A기관에서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에서 2023년도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증빙 자료를 변경된 근무지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2023년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관에서 2023년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이미 실시하였으나 이후 입사한 직원이 있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교육 당일 참석하지 못한 직원이 있을 경우 추가로 교육을 실시해야 할까요?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 대상자인 직원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사이버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관이 주관하는 2023년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이미 시행하였더라도 추가로 시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가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대상자를 발견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시군구 사회복지부서에 알린다. 2. 얼마나 어려울지 걱정하고 공감해주면 된다. 3.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본인만 알고 있는다. 정답은 1. 대상자를 발견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시군구 사회복지부서에 알린다입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가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 방법은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최대한 빨리 시군구 사회복지부서에 알리는 것입니다.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 당사자가 동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한다. 2.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긴급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3. 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 4. 이 통장과 같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발견하면 대신 신고해 줄 수 있다. 정답은 4. 이 통장과 같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발견하면 대신 신고해 줄 수 있다입니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서류 제출 등 서면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전화 등 구술에 의한 지원 요청도 가능합니다. 3.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원 대상자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을 통한 지원 요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통해서도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지원 대상자 본인에 의한 직접 도움 요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2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수행 과정 중 혹은 언제든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곤란 등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신 경우 적극적으로 관할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사랑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인 홍길순이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되어 신고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여름에 봄 내복을 계속해서 입고 있으며 급식비를 미납한 사랑초등학교 학생을 발견하여 가정방문 결과 부모의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2. 사랑초등학교 학생이 방학 중 집에 불이 나서 오갈 곳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3. 이웃집 청년이 중한 질병으로 몸이 아프고 일을 못해 몇 달째 월세를 체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답은 모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진료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특성에 따라 진료 상담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해당 학생의 상황 및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3번의 경우 직업의 특성에 따른 법적 의무는 아니나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을 이수하였으니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해야 할 조치에 대해 모두 골라보세요. 1.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대상자의 상황과 연락처 또는 위치 등을 알린다. 2. 매년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3. 긴급지원 대상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알려줘서 기운을 북돋고 의욕을 고취한다. 4. 신고 의무자는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한 대상자가 어떤 지원을 받으며 수령한 금액, 지급일자 등 지원 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1번과 2번입니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진료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하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대상자의 상황과 연락처, 위치 등을 알려 긴급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제3항에 따라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게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긴급복지 신고 의무제도의 목적은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곤란 등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취지와 목적, 지원 종류 및 내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아직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알려줌으로써 과도한 의욕을 북돋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긴급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일 뿐, 자신이 신고한 대상자가 어떤 지원을 얼마나 언제까지 받는지에 대해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1.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 도입 배경. 2018년 증평 모녀 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들에 대한 신고 의무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었음. 2.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3. 긴급복지지원 절차도.